이 시각 기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 체감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폭설도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여객선과 항공편 결항은 물론 계량기 동파가 속출했습니다. 리조트의 전기 공급이 끊기며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등 관련 사고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달아나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완전히 지우는데 적어도 일주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마스에 붙잡혀 있다가 자국군에 사살된 이스라엘 인질 3명은 상의로 만든 흰 깃발까지 흔들었는데도 참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전시 내각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엽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다시 찾아온 가운데 이번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북극 한파의 기세가 더 강해져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새하얗게 변한 덕유산 설천봉.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모습이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호남과 충청, 제주 산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마치 목욕탕에서 김이 피어오르듯 낮은 눈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눈과 함께 북쪽에서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에 영하권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하루 만에 7도 이상 뚝 떨어졌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세력을 불렸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추위는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간한 한기가 더 깊이 내려와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걸로 보인다며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에는 한파 경보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 영하 18도, 철원 영하 17도, 파주 영하 16도, 서울도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일주일가량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칠 걸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국내 여객선과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하고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대설 한파 대처 상황 보고를 통해 85개 항로의 여객선 107척과 제주, 김포공항의 항공기 22편이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계량기 동파가 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도 무등산 59곳, 지리산 43곳 등 13개 공원 268곳이 통제됐습니다. 중대본은 앞서 어제 오전 10시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파와 폭설이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리조트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달리던 KTX 유리창이 깨지고 표류하던 어선이 바닷길에 상륙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컴컴한 객실안, 투숙객이 휴대전화 하나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방 바깥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증편군에 있는 리조트에 전기 공급이 끊긴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기약 없는 정전에 폭설을 뚫고 온 투숙객들은 몸을 제대로 녹이지도 못한 채 리조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증평은 폭설이 대단하게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해도 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은 자체 변전 설비 문제 때문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리조트 측은 폭설과 정전이 연관된 것인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달리던 KTX 열차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추위에 약해진 유리에 자갈이 부딪혀 바깥쪽 유리창에 금이 간 건데 창 이중구조로 설계된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부도에선 강한 바람에 어선을 묶고 있던 줄이 끊기면서 배가 바닷길을 덮쳤습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하나뿐인 길이 막히면서 차량 수십 대가 2시간 반 넘게 제부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줄 같은 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풀려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이후 어선 소유주가 크레인을 동원해 배를 다시 바다로 옮긴 뒤에야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에는 전남 무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습니다. 운전자는 자력으로 탈출했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제설 작업이 지연된 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이어간 탓에 밤늦게까지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충남 서산의 서해안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8.5톤짜리 택배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반대쪽에서 달리던 차량 7대가 중앙분리대 파편에 맞아 파손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50대 택배차 운전사가 술을 마신 건 아니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린 뒤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도로가 살짝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빙판길에서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아침 8시쯤 강원도 강릉 공항대교. 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더니 울타리를 들이받고 그대로 10여 미터 아래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이 사고로 혼자 타고 있던 운전자 57살 권모 씨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도로는 내린 비가 살짝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운전사 말로는 미끄러졌대요. 아침에 살짝 살얼음이 끼어가지고. 이처럼 눈으로 잘 안 보이는 도로 살얼음을 만나면 운전자는 속수무책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4,900여 건으로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5배나 높았습니다. 제동력이 떨어지고 종합 행들력도 상실되거든요. 제동거리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래서 2차 사고가 연쇄 출돌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시간대별로는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빙판길 교통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살얼음은 주로 그늘진 도로나 다리, 터널 출입구 등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런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급가속과 급제동을 피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빙판길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가 싶더니 예년 12월 중순 기온보다 5도 이상 낮은 이상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졌는데도 일부 지역에는 겨울 추위가 왜 더 심해졌는지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 10도의 포근한 봄 날씨부터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 불과 일주일 안에 기온이 20도 가까이 떨어지며 평년 기온보다 5도 이상 낮은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온난화 상황에서 겨울철에는 유례없는 추위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국내 연구진은 중위도 지역 바다에 쌓인 열이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지구를 6만여 개 지역으로 나눠 지난 63년간의 기온 관측값과 수온 추정값, 기후 모델 모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겨울철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특정한 겁니다. 분석 결과 지구 반대편 멕시코 부근에서 형성된 걸프 해류에 열이 쌓일수록 우리나라는 기온이 더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캐나다에 찾아온 이상 한파는 일본 부근의 쿠로시오 해류 열 축적과 관련이 뚜렷했습니다. 기존 정설이었던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지고 제트기류 방향이 바뀌어 세계 곳곳에 이상 한파가 나타났다는 분석보다 실제 관측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북극 해빙 감소의 효과는 아직 증명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 제트 사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비슷한데
이제 그 원인이 북극 온난화보다는 해양 전선 지역의 열축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연구팀은 2000년대 이후 중위도 해양 전선에 열이 계속 축적돼 그동안 겨울철 한파가 심해졌다면서 최근에는 열이 해소되는 것으로 관측돼 한동안 겨울철 기온 변동폭이 심하다가 이후에 이상 고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0개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벌써 세 번째 비대위 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뜻, 이른바 윤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선장으로 김기현이 선택된 이후 정치권은 첫손에 윤심을 꼽습니다.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넘나들던 나경원 당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책을 대통령실이 공개 비판했고,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이어 윤석열 정부 장관급 최초로 해임까지 발표하며 거칠게 결별했습니다. 솔로몬 재판이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이번에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국정회방꾼이다,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줄 알았다면 단일화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전해지는 등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주저앉는 사이 3% 지지율로 출발한 김기현 전 대표는 김장연대를 앞세워 왕좌에 앉았습니다. 선명한 당정 일체를 내걸었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입니다. 싸늘한 민심과 열세인 여론조사 추이를 알고도 당은 김태우를 특별 사면한 윤심을 받들어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선거운동을 독려했습니다. 김태우가 되면 대통령도 밀어주고 서울시장도 밀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더 싫어요. 17%포인트 참패 이튿날 김기현 전 대표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잠시 반전을 꾀했을 뿐 대표 사퇴 결정까지도 끝내 용산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9개월 만에 조기 퇴장하게 됐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정반대, 내부 총질로 기억되듯 대통령과 엇박자를 냈고 진흙탕 법적 싸움 끝에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0개월, 집권 여당은 벌써 세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는데 중심에 있는 대통령은 말이 없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은 탄핵당에서 지리멸렬 패족 위기였던 당이 본인 덕분에 정권 교체를 했다고 인식한다며 여의도에 빚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외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상적인 당청 관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진 않습니다. 취임 3년 차 정권 심판 성격의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건 건강한 당정관계 재정립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지만 사실상 당내에선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주류는 신당 영향력을 일축하면서도 향후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을 비판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국가에 대한 봉사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응을 꺼려왔던 당 지도부가 신당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직접 견제에 나섰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신당의 추진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추진체를 볼 때 내부 동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파를 불문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당내 분위기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 대책점에선 비명계 의원들조차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 역시 신당 창당 철회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패배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폭정과 무능에 대한 용납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바라보는 당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 추진으로 3총리 연대설은 불식시켰다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대표의 회동부터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 등 비주류 측 요구를 일축한 뒤에도 통합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이낙연 전 대표도 YTN과 통화에서 국민이 정치에 절망하고 국가를 우려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인 만큼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먼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일단 친명계에선 선거가 임박한 특정 시기란 전제가 있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론 가능성도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변동의 시간이 꽤 있어요. 그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항상 남겨져 있는 카드죠. 당내 상황과 함께 비대위 체제 도입을 눈앞에 둔 여당과의 혁신 경쟁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통합과 쇄신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을 제외한 공간, 이른바 제3지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등 전직 당대표들의 신당 움직임과 맞물려서 돌풍을 일으킬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관심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30% 안팎이란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제3지대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각 진영 간판급 인물들의 신당 추진 움직임도 불을 지피는 모양새인데 최근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을 투표장에 가시도록 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1월 초라는 것은 국민들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호응이 없고 야권 내 여론도 부정적인 기류라 아직은 이낙연 신당의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력과 연합한 빅텐트의 크기에 따라 바람의 세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당을 꾸린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과 손을 잡거나 한 발 더 나아가 이준석 전 대표와 뭉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어서입니다. 오는 27일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겠다는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낙연, 이준석, 이른바 낙준연대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고 있습니다. 낙준연대 뭐 이런 얘기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건 아직까지 좀 거리감이 있다 봅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근데 그러면 닫아놓을 필요는 없고요. 열어놓고 봐야죠. 이 전 대표와 소통을 이어간 금태섭 전 의원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저희가 힘을 모아내지 않으면 기존 정당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준석 당, 이낙연 당, 금태섭 당 이래서 그것도 못 합치면서 저희가 기존 정치를 비판을 하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여권의 유승민 전 의원 연대설까지 고개를 들면서 제3지대 확장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복병은 여야가 아직도 합의하지 못한 선거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얻기 어려운 신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게임의 규칙이 정해질 경우 신당의 파급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향후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당을 뛰쳐나온 현역 의원이 신당에 얼마나 참여하느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6년 국민의당처럼 제3지대가 돌풍의 주역이 될지 아니면 미풍에 그칠지 내년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전북 부안군 유경오리 농장 두 곳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전남 고흥에 있는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뒤에 지금까지 모두 20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수본은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직후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럼피스킨 국내 첫 발생지인 충남 서산시가 지역 내 농가 641곳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사실상 럼피스킨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서산시는 이동 제한 농가 정밀 검사와 임상 관찰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제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서산시 내 한우 사육 농가에서 첫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2달여 만입니다. 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실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오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훼손된 담장을 살피고 특수약품 등을 활용해서 낙서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낙서를 모두 지우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훼손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경찰과 공조하고 CCTV를 확대 설치해서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대 남성이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그제밤 10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립대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에 불을 붙이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영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한국 국적으로 피해 여성이 지난달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네 소아과 병원이 부족하다 보니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뛰어가는 오픈런뿐 아니라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진료 시간을 예약하는 앱의 이용률도 늘면서 예약 없이 병원에 온 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밖에도 건물 안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소아과 진료 번호표를 뽑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온 겁니다. 일찍 나서도 대기 숫자는 넘쳐나고 9시 진료 시간에 이미 240명이나 기다리는 병원도 있습니다. 집에서 휴대전화 앱으로 예약할 수 있는 병원도 있지만 그마저도 예약 전쟁입니다. 9시나 8시 반부터 열려가지고 그때 열어도 한 100명 정도 그냥 한 1, 2분이면 다 차거든요. 한 5시 때부터 보통 줄을 섰죠. 최근에는 예약 앱 이용자가 늘면서 인터넷 예약 없이 병원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앱 예약자들에게 밀려 아예 진료를 못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열흘 동안 인터넷 예약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병원은 전국 30곳, 이 가운데 8곳은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나기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해 진료 거부로 보고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령층 등 앱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예약 상황을 확인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아과 같은 게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앱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전에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으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감시 강화와 함께 제도적인 규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그러한 부작용을 금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또 법적인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거와 관련된 법 규정 개정도. 소아과 진료 예약 전쟁은 결국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최근 5년 동안 새롭게 문을 연 소아과보다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아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한다는 구사 의정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일반 강행 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적정한 증원 규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5인 사격으로 숨진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3명이 자국군을 향해서 흰 깃발까지 흔들었는데도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질 석방 협상부터 나서라는 내부 압력이 가중되면서 전면전을 강행 중인 네타냐후 총리의 전시 내각이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하마스에 끌려갔다가 결국 시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인질 25살 사메르 탈랄카의 장례식입니다. 탈랄카는 다른 20대 인질 2명과 함께 하마스가 아닌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This is a tragic event. This is a very, very complex fight that we've been doing for the last 2 months already. Mistakes will happen. 하지만 당시 상황은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상의를 벗은 인질 3명은 옷으로 만든 백기를 나뭇가지에 걸쳐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이스라엘 병사는 이 상황을 하마스의 유인작전으로 판단하고 발포했습니다. 2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1명은 총상을 입은 채 건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스라엘군을 향해 나오다 재차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결국 사격 자체가 교전 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사과가 다시 나왔습니다. אני חושב ששלושת החטופים עשו הכל בכדי שאנחנו נבין. הם נעו ללא חולצות כדי שלא נחשוד במטען לגופם ואחזו בבד לבן כדי שאנחנו נבין. 하지만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 텔아비브에선 인질의 유족 등 수천 명이 모여 네타냐후 총리의 전시 내각을 압박했습니다. 하마스 섬멸에 앞서 인질부터 구하라는 겁니다. 가자 지구에 아직 남은 인질은 사망자 20명을 포함해 약 130명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카타르를 통한 인질 석방 협상 재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휴전 재개 조건을 두고 하마스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무차별 보복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 고립에다 미국과 갈등까지 불거진 네타냐후 전시 내각이 이번 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하마스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인질들이 이스라엘군의 5인 사격으로 사살된 데 대한 비판이 고조됐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을 데려오기 위해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전날 가자지구에서 인질 3명이 이스라엘군에 사살된 것을 언급하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면서도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전쟁을 멈추고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는 인질 가족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경상수지도 6개월 만에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수출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불황형 흑자 논쟁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지만 고금리에 얼어붙은 내수가 문제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올해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적자늪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데다 대중 수출이 지난해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흑자를 내는 불황형 흑자 딱지도 벗어냈습니다. 내년 정도는 대략 연간 수출의 9% 내외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그런 논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정부가 기대했던 상저하고 경로가 뒤늦게나마 맞아 떨어진 겁니다. 현재는 10월 플러스 전망이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경기 흐름은 좋아진다. 그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가 가라앉으면서 내수 둔화가 가시화됐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올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수준 또는 현재의 수준보다 살짝 조금 낮은 수준 정도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실제로 가계 실질 소득이 줄고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너도 나도 지갑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더라도 이미 가계빚 부담은 커질 대로 커져 소비 위축을 피하긴 힘듭니다. 저희는 2%대 초반으로 이렇게 2%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도 말이나 다음 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치로는 전제. 수출을 제외한 각종 내수경제 관련 지표가 경고등을 켜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소비와 투자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세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살고 있을 만큼 1인 가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거와 복지 시스템의 기본값은 여전히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어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변화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34%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13년이나 앞질러 1인 가구 비중은 이미 지난해 34.5%에 도달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보다 평균 소득은 낮고 주거비와 생활비, 빚 부담은 큰 1인 가구. 세금은 똑같이 내지만 정책은 다르게 돌아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3, 4인 가구 전용 면적인 85제곱미터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1973년 도입된 기준입니다. 1인 가구에 적합한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공급은 6년째 연평균 14%가량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역시 주택 안정 지원이었는데 특히 청년층 수요는 80%를 넘길 정도로 컸습니다. 저출산 위기감에 정책 초점이 소위 정상가족에 맞춰진 것도 1인 가구에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청약 당첨을 꿈꾸기 어렵고 혼자 사는 노인은 연금 수령액이 더 적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그렇죠. 가지라는 거는 이제 통하지 않고요. 가치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자면은 보상과 이제 벌을 받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회비용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결국 가구 형태의 변화를 발빠르게 쫓는 건 1인 가구를 새로운 소비층으로 반기는 시장뿐. 2030년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달라진 사회상과 생애 주기를 반영한 주거와 복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내년부터 0.6명대로 추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에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5대 핵심 과제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에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해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받아든 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성적표였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이가 위험하다는 외신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인구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65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거는 참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5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년 초 수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위원회에서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그간 거론된 방안도 긍정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도 그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투입이 집중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국민이 만족할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는 지원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경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인재 확보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만 해도 이미 20개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특단의 대책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특히 중요합니다. 업계에서는 가맹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혜택 제공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다시 연기된 이후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가게마다 다른 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본사 직영점인 카페는 여전히 종이 빨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맹점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쓰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에서 대체품 사용을 장려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보다 조금 더 비싼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을 선택하는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회사의 어떤 모범적 사례가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예거든요. 인센티브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점점 다른 업체까지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토양에 묻으면 잘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빨대도 친환경 인증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취급을 받아 앞으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강화될 때 못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생분해성 수지에 대한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서 좀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환경부 쪽에서 인증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규제가 미뤄지는 동안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종이 빨대보다는 플라스틱 빨대를 훨씬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부 측에서 좀 열심히 정책적으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주셔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점포가 작거나 직원이 적어 다회용기를 세척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정부는 주요 거점마다 다회용기를 수거해 세척을 대행하는 기관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계도를 거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연내 가능성이 점쳐졌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러가 동반 핵실험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9월에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고강도 밀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11월엔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최근엔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러 간 무기거래 정황이 짙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 파견을 추진 중인 동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푸틴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일찌감치 방북 의사를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습니다. 내년 3월 열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해 방북 시점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2월 연말 결산과 당 전원회의 준비로 바쁘고 푸틴 대통령 또한 내년 3월 대선 출마로 상당히 분주하기 때문에 연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고 다만 푸틴 대통령의 압승이 유력한 만큼 재집권 이후에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북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내년에 30년 만의 핵실험에 나설 거란 전문가 전망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무효화하는 법에 서명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선도 노리고 또 러시아의 어떤 그 푸틴 대통령의 반미 대외 전략을 조금 이제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도 공조 차원에서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큐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금징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이제는 그 귀한 금징어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씨가 말라서 업징어가 됐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입니다. 오후 1시, 한창 출항 준비에 나설 시간이지만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오징어잡이 배들은 항구에서 자리를 지킵니다. 오징어 배에 달린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한 전구는 빛을 내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오징어 한 마리도 안 납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고 지금 엄청 어민들이 정말 어렵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집계된 우리나라 살오징어 어획량을 보면 1996년 25만여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22년 3만 6천여 톤까지 떨어지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오징어 어획량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최근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오징어의 분포가 북상하고 또 외양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동해안에서의 어획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어획량이 줄다 보니 오징어 마리당 가격도 지난 10월 8,410원에서 한 달 만에 11,950원으로 42%가량 증가했습니다. 오징어에서 금징어로, 금징어에서 다시 업징어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 상업지구들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고물가, 경제 불황에 선뜻 주머니를 열 수 없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반구 호주 시드니의 거리와 건물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됐습니다. 영국 런던 외곽에 있는 120년 된 전기기관차는 18,000개의 전등으로 지장하고 성탄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I'm really enjoying the Christmas train because there are a lot of good songs on the soundtrack and yeah, it's just and all the decorations are really nice. 세계 주요 상업지구도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헤롯백화점을 비롯해 최고급 상업시설들이 몰려있는 런던 시내도 손님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진열대를 단장했습니다. 이곳 업계는 11월, 12월 가장 번화가인 웨스트엔드에서만 2조 7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쇼핑가도 전문 장식 디자이너들의 손길까지 빌리며 성탄절 특수몰이에 나섰습니다. When people come and look at them, you want to be able to surprise them and entertain them and really to sort of spread some holiday delirium. 160여 년 역사의 전통 백화점을 비롯해 파리의 상가들도 성탄절 분위기 내기에 분주하지만 두 자릿수 물가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Moi je peux pas. Cette année je peux pas faire des courses, je peux pas faire des cadeaux à mes enfants. Je peux pas. Je peux pas. Qu'est-ce qu'ils veulent? Ils veulent des baskets. Ben j'attends les soldes pour leur offrir les cadeaux. Et ils comprennent. 시민들은 그나마 내년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 몰고 올 경기 훈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 어느 곳이나 올 크리스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에너지 비용 상승, 고물가, 고금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에 대설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 서해안의 많은 곳은 10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북극 한파가 기승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특히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 대구가 영하 7.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그 밖의 지방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12.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대부분 해안과 산간 그리고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시설물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